자, 안녕하세요. 주류사회에 대해서 그 2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주류사회 나머지 편을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이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은 오늘 제가 웨스트젯이라는 에어라인에서부터 메일을 받았는데 내년 5월, 2004년 5월부터 캘거리에서 인천공항까지 직항이 열린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흔히 이제 알고 계시기는 한국에서 캐나다에 들어올 때 또는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나갈 때 주로 여행 하시는 것이 에어 캐나다 또는 대한항공 이것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근데 에드먼튼이나 캘거리 입장에서 보면 대한항공과 에어 캐나다의 큰 차이는 대한항공이 조금 더 비싸고 에어 캐나다가 조금 쌉니다. 그리고 이제 큰 차이는 뭐냐면 에드먼튼이나 캘거리에서 소포를 붙이지 않습니까? 큰 백을 붙이면 대한항공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에드먼튼에서 가면 에드먼튼에서 밴쿠버에 도착해서 그 짐을 찾아가지고 다시 대한항공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드먼튼이나 캘거리에서 밴쿠버로 가는 게 대한항공이 없기 때문에 다른 차타드 에어라인을 씁니다. 코드 쉐어하는 비행기로. 그러다가 보니까 짐이 그 패키지들이 자동 트랜스퍼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상당히 불편하고요. 에어 캐나다는 에드먼튼 국제공항에서 붙이면 그게 자동적으로 밴쿠버에서 트랜스퍼 돼가지고 인천공항까지 가는. 그러니까 에드먼튼에서 붙이면 대한항공 가서 찾을 수 있는 게 에어 캐나다고, 대한항공은 그것을 밴쿠버에서 찾아서 도메스틱 에어라인이니까 인터내셔널 에어라인으로 바꿔서 다시 짐 수속을 해야 하는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내년 5월부터 캘거리 국제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웨스트젯이 이제 한 번에 간다 그러니까 이제 짐을 찾을 필요가 없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웨스트젯을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캐나다에서 내는 항공사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에어 캐나다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웨스트젯도 있고, 플레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노선 에어라인도 있고, 그렇긴 한데, 웨스트젯하고 에어 캐나다의 차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 캐나다보다는, 웨스트젯을 선호합니다. 웨스트젯의 헤드쿼터는, 캘거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좌석간 간격이 웨스트젯이 조금 더 에어 캐나다보다 넓습니다.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프리퍼런스로는 웨스트젯이 좀 친절하고 조금 에어 캐나다보다 쌉니다. 아무튼 내년부터 그런 큰 일이 지금 알버타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캘거리에 사시면 국제공항이 1시간 거리에 있으니까 캘거리 시외가 북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드먼튼에 사시면은 에드먼튼에서 한 30분이나 40분 정도 도메스틱 에어라인을 타고 가서 캘거리에서 트랜짓을 하거나 자동차 운전을 해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캘거리 공항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캘거리의 북쪽에 있고 에드먼튼 방향에서는 남쪽에 있으니까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드라이브를 하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물론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한 200km 이상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웨스트젯의 특별 회원이기 때문에 오늘 그 이메일을 받았는데 웨스트젯에 그것을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에드먼튼에서 캘거리 국제공항까지의
셔틀버스를 웨슬드에서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이메일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아마 그러면은 반영이 될 확률이 꽤 높습니다. 여기는 한국이 아니고 캐나다이니까요. 그 웨슬드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캘거리의 한국 교민은 많이 늘었더라고요. 제가 살았던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오늘 이 유튜브 하기 전에 조사를 했더니 캘거리가 16,000명, 한인 거주 수가, 에드먼튼은 이제 12,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은퇴를 본격적으로 하고 나고 이제 우리 딸을 서포트를 어느 정도 끝나면 이제 제가 밴쿠버로 이사를 갈 예정인데, 그래서 밴쿠버에서 집값을 알아보고 리얼타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밴쿠버에 있는 리얼타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밴쿠버에 사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이 캘거리나 에드먼튼을 이사를 온다고 합니다. 제일 많이 온 데는 그 토론토 지역에서 이쪽 알버타 지역으로 제일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밴쿠버 지역에서 이쪽 알버타 지역으로 제일 많이 오는데, 많이 알려지기는 이제 캘거리가 알려져 있으니까 캘거리로 많이 온다고 합니다. 집값은 밴쿠버나 저쪽 토론토에 비해서는 알버타는 많이 쌉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은 어제 금리 인하를 발표했잖아요. 연방 FOMC인가에서 파웰이 금리를 내년에 인하를 하겠다라고 해갖고 그 다우 지수가 최고점을 찍었어요. S&P도 최고점을 찍었고,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가 이제 미국이 인하하면 캐나다 자동적으로 따라서 인하합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은 집값이 조금 오를 확률이 있어요. 캐나다 전반적으로. 그런 뉴스를 제가 어제 그 다음에 오늘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소식이죠. 자, 이제 주류 사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이제 오늘 주로 얘기하는 것은 주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캐나다의 주류 사회는 한국 또는 저소득층하고 다른가? 라고 하면 한국과 크게 다른 점이 뭐냐면, 한국은 유교식 전통 문화가 살아있어요. 그렇죠? 불교식 문화도 살아있고. 그런데 그러면서 유교식 문화와 불교적 문화가 그 문화의 저변에 깔려 있으면서 한국적 사고는, 동양적 사고는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무엇을 바라보든지 간에 그거를 자기 입장에서 바라봐요. 그게 동양 또는 한국의 사고방식인데, 서양은 여기는 기독교 문화가 살아있어요. 캐톨릭 문화도 아니고 기독교 문화가 살아있어서 그 성경에서 나오는 가르침이 많이 문화로서 살아 숨쉬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객관적 사회예요. 모든 일을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자기 주관적 시간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물을 볼 때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는 것. 그게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주관식과 객관식의 그 차이를 얘기하는데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내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나의 관계지만 그것을 내가 아닌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 얘기는 하기 싫은데, 사람들이 얘기해 볼 때 보면은 나는 내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은 많이 표현하는데, 여기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나는 이렇게 보지만 글쎄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건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제3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근간에 깔려 있는 문화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류 사회, 중류 이상의 사회를 보면 아주 이웃과 친밀하고 서로 도와줘요. 눈을 치울 때 보면 여기 이제 집 앞에 마당에 앞에 이제 보도가 있는데, 보도에서 사람이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누가 책임지느냐? 그게 내 땅이 아니더라도 그 집 주인이 책임을 져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주관적으로 보면 그건 내 땅이 아닌데 가다가 지가 넘어졌으면 자기 문제지 왜 내 문제야? 그거는 자기의 주관적인 입장인데 시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 앞에 내 집 앞에 도로를 그 페데스트리안 로드를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눈이 오고 나면 얘네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앞마당과 그렇게 페데스트리안 로드를 다 치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늦게 치웠어요. 회사 가느라고. 근데 옆집 사람은 은퇴한 사람이에요. 로이가 은퇴한 사람이거든요. 그 로이가 그 페데스트리안 로드를 치울 때 우리 집 거의 앞마당 것까지 다 치워줘요. 그 다음에 이쪽에 사는 사람은 또 그 입장에서 자기가 먼저 치웠으면 우리 집 앞마당까지 페데스트리안 로드를 치워줘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만 치우면 돼요. 그래서 그런 그 서로 보이지 않게 도와준다는 것. 예, 그런 걸 처음에 보면 상당히 고맙죠. 그래서 상당히 서로 친밀하고 도와주고 내가 공구가 없어가지고 저는 공구가 많이 없는 편인데 옆집 사람들은 이제 공구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공구를 빌려달라고 하면 스스럼 없이 다 빌려주고 옆집에 이제 로이라는 그 친구는 이제 은퇴한 농부인데 중산층이에요. 농부가 중산층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집 마당에 이제 풀이 이렇게 자라는데 그 마당에 자라는 이제 잔디밭에 자라는 것은 그 다른 회사에서 와서 그걸 다 그 제초제로 전문 제초제로 그 풀만 죽이는데 그 잡초만 그게 아니고 이제 나중에 다음 영상을 보면 우리 집 그 뒷마당에 그 시내에 쭉 올라가는 자갈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잡풀이 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위드킬러라는 것으로 그 죽여야 되는데 그게 일반적인 제초제로는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이 로이가 농부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잘 알고 그 약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쪽 로나나 홈데포나 이런 데 가서 사면 그 제초제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잘 살 수가 없고 특수 제초제라. 그래서 저는 그 로이한테 매년 얻어서 쓰는데 로이가 그걸 무료로 줘요. 그렇게 그 서로 도와주고 하는 그런 그 이웃입니다. 아주 친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웃이나 그 타인하고 얘기할 때 논쟁을 하지 않아요. 제가 논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 두 가지를 얘기했죠. 종교적인 논쟁, 정치적인 논쟁. 그 다음에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왜 상대방의 그 티만 보느냐 하는 그 문화가 살아있어가지고 그 기독교 문화에 그게 살아있어서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일전에도 설명했지만 논쟁이라는 것, 이것은 서로 아규먼트예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래서 그런 거는 하지 않아요. 디베이트는 해요. 서로 이렇게 디스커션을 하고 이 포인트에서 상대방이 보는 관점을 서로 논하는 그런 것은 하지만 아규먼트, 옳고 그름에 따지지는 않는다는 것. 그런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 사람들은 주말에 캠핑을 가거나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간의 모임이 꽤 많아요. 이넷 사람들은 보면 그래서 백야드에 이렇게 그 파이어플레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앉아 가지고 차 한 잔이나 커피 마시면서 서로 가족 간의 대화도 하고 그런 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상당히 존중을 해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면 이제 구체적으로 나이를 묻지 않아요. 그 다음에 결혼을 했느냐 이런 것을 절대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나이 따져가지고 나이가 계급이네 이런 거 하잖아요. 여기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많고 적어도 그 상대방의 나이를 묻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주류 사회에 가면 뭐가 또 차이가 있느냐면은 내가 어리고 저 사람이 나이가 많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나이 든 사람들을 존중해줘요. 주류 사회에서. 영어도 달라요.
쓰는 용어가 뭐 흔히 얘기하는 영어는 뭐 존댓말이 없다? 아니에요. 영어에 존댓말이 있어요. 그 존댓말을 써요. 그 다음에 나이 든 사람을 우대하는 것을 확실히 느낀다고요. 그래서 그게 흔히 얘기하는 한국에서 알고 있는 서양인들의 차이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한 배려나 양보를 많이 해요. 그 예를 들면 제가 경험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날 그 비즈니스에 이제 찾아가서 뭐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백인 여자가 나하고 상담을 하다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너 왜 우냐? 그랬더니 눈물을 이렇게 뒤돌아서 이렇게 닦으면서 하는 얘기, 미안하다고. 내가 대단히 실수를 했다고. 근데 조금 전에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대. 저녁에 먼 지방인데 비행기 타고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눈물 흘리는 것도 뭐 익스큐스가 될 텐데 여기서는 그게 익스큐스가 안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슬퍼도 타인 앞에서 많은 대중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지도층의 인사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아무리 슬프고 나쁜 얘기를 하고 자기가 자책을 해도 눈물을 흘리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내가 눈물을 흘림으로써 듣는 사람, 상대방이 울적해질까봐, 마음이 다운될까봐 하는 그런 배려가 거기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배려나 양보가 엄청나다는 것. 그 다음에 또는 뭐가 있느냐면은 7번째가 되겠네요. 타인의 의견이나 판단을 상당히 존중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물론 공감이 안 돼도 공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이네들의 사회예요. 물론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얘기한다고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감이 되면 공감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판단이나 의견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 그 사람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타인에 대해서 많이 존중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한국하고 많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뭔가 미스언더스탠딩하고 잘못 알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저게 잘못된 것 같네? 잘못됐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논박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글쎄, 내가 내 의견에 동의하기는 어려운데 한번 살펴보고 다음에 만나서 얘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의 인포메이션이 잘못됐어요. 또는 보완할 게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만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 알았네. 내가 잘못 알려줬네. 이렇게 사과를 할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려고 하고 동의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도 여기 해당이 되는데 여행을 많이 다녀요. 이제 은퇴한 사람인 경우에는 놀랍게도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알버타가 좀 추워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봄, 여름, 가을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습도가 높지 않아서 아주 좋아요. 근데 겨울이 추우니까 겨울 되면 이 사람이 집을 걸어 잠그고 다른 나라로 가요. 제가 아는 이제 지인은 어디로 가냐면 멕시코에 무슨 휴양 도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집이 있어서 겨울엔 거기 가서 멕시코에서 한 4개월 정도 살다가 돌아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애리조나의 피닉스 같은데 피닉스가 상당히 덥거든요. 거기 가서 지내다가 오는.
그러니까 겨울이 추우니까 따뜻한 데로 가서 살다가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 주류 사회에 은퇴한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저도 지금 은퇴를 곧 앞두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사는 이제 밴쿠버로 가서 밴쿠버에 살면서 한국에 가서 1년의 절반은 한국에서 살고 나머지 절반은 캐나다에서 살려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손자 손녀들이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서포트를 해야 되니까 여기는 그 방학이 길거든요. 뭐 3개월씩 되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한국 가서 지내다가 오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참 재미있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자 캐나다에서 반을 사고 그 제3국에서 반을 산다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캐나다에서 주는 펜션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CPP가 있고 OAS가 있고 GIS가 있다고 그러는데 GIS 받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기가 좀 어렵겠죠. 경제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OAS하고 이 CPP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캐나다를 딱 떠나는 순간 6개월이 지나면 OAS는 자동적으로 끊겨요. 출입국 관리소에서 그걸 체크하고 있다가 나가서 6개월이 지나면 누구든 다 OAS는 끊깁니다. 6개월이 딱 지나 180일이 지나면 그래요. 그러니까 캐나다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뭐 멕시코에 살든 뭐 스페인에 살든 뭐 미국에 가서 살든 이렇게 살면 5개월 반을 제3국에서 살고 돌아와요. 그러면 이제 OAS가 끊기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시민권자인 경우에 그렇고 영주권자 있잖아요. 퍼머넌트 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 이분들은 6개월이 지나면 둘 다 끊겨요. 둘 다 안 줘요. CPP도 안 주고 OAS도 안 줘요. 근데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6개월이 이상 체류가 돼서 돌아와 가지고 얘기를 하면 다시 OAS는 재개가 되는데 영주권자는 재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주권을 계속 리뉴할 때 5년 내에서 3년인가 2년인가를 체류하지 않으면 그 영주권은 없어져요. 그런 규정도 있고 하니까 영주권자인 경우에 한국에 가서 6개월을 머물다가 오면은 CPP하고 OAS는 다 취소가 됩니다. 상당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OAS가 40년을 살 경우에 제가 800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600불이라고 합시다. 600불이면 12개월이면 7,200불이에요. 꽤 큰 돈이죠. 그래서 그런 CPP나 OAS가 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네 사람들은 한국은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 뭐 이렇게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 뭐 이런 그 다음에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을 상당히 무시하고 그러는데 캐나다는 잘 살아도 아무리 잘 살아도 저소득층이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홈리스 피플들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한다는 것, 인간으로서 존중해 준다는 것, 그것도 바로 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기독교적 문화가 살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에 가장 큰 게 하나가 있는데 잘못에 대한 것, 그것을 이제 내가 말을 들었을 때 또는 타인 여러 사람들이 얘기해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주면 반성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걸 용서를 구해요.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에드먼턴에서 제 기억으로 한 15년 전쯤 돼 보이는데 이렇게 그 하이웨이를 가는데 하이웨이에 이렇게 브릿지가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이제 중학교 졸업하는 애들이 그
브릿지에서 실험한다고 돌을 밑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차가 80km 속도로 달리는 도로에 옐로우헤드라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떨어뜨렸는데 그 스쿨버스 드라이버가 일을 하고 마치고 돌아가다가 그 돌에 맞아서 차가 전복이 돼서 운전사가 죽었어요. 나이 든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한 60쯤 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RCMP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아이들을 못 찾았어요. 못 찾아가지고 어떤 홈리스 피플을 잡아가지고 범인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신문에 났을 거 아니에요. 방송국 뉴스에 그게 났는데 방송국 뉴스에 났는데 그 다음날 한 학생이 찾아와서 자기가 자수한 거예요. 제가 했습니다. 저 홈리스 피플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학생만 자수한 게 아니라 같이 했던 몇몇 학생들이 부모들하고 상의를 해서 다 자수를 했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범인이 밝혀지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그 남편이 운전하다가 죽은 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인은 얼마나 원통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학생들이 자수를 하고 그 부인한테 찾아가 가지고 잘못을 구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나이도 있고 너희들이 반성을 했으니까 내가 용서를 할게 하고 재판장에 나가서 선처를 해달라고 하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자기 남편을 죽인 아이들인데 이솝우화에도 나오는 이렇게 돌을 던졌는데 그 연못가에 있는 개구리는 맞으면 죽잖아요. 이제 그런 장난을 했는데 잘못을 구했는데 그 할머니가 용서를 하고 그 할머니가 뭐를 했냐면 자기가 그 버스 운전을 배워가지고 그 버스 운전을 그 할머니가 한다라는 게 뉴스에 났어요. 그래서 그런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용서가 상당히 여기는 아름다운 그런 그 뉴스로 많이 장식이 됩니다. 한국하고 요즘 한국 사회하고 많이 다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봉사 활동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봉사 활동과 더불어 중류층 이상 되는 사람들은 도네이션을 많이 해요. 물론 도네이션을 하면 그거에 대한 세금 혜택이 꽤 많지, 세금 혜택을 꽤 많이 받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불을 갖고 있다. 500만 불을 갖고 있으면 중상층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녀에게는 예를 들어서 아들, 딸이 있다. 그럼 100만 불만 주고 300만 불은 사회에 도네이션을 하고 여생을 마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 그렇게 다 사회에 기탁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녀들이 어느 정도 살 수 있게끔 물려주지만 그게 도를 지나치지 않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제 영상을 자세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느 부분 일정 수준 캐나다에도 부의 대물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는 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내가 500만 불이 있다. 내 자녀가 둘이다. 내가 이제 죽게 됐다. 사망을 임종을 앞둔다. 그러면 자녀 앞으로 100만 불, 또 다른 자녀 앞으로 100만 불 이렇게 변호사한테 그 인증을 받아가지고 우위를 남겨서 하고 나머지는 사회에 의탁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도네이션이 상당히 활발하고요. 저희 집만 하더라도 보면은 1년에 몇 번씩 도네이션 해달라고 집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축구팀 하는, 야구팀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 도네이션을 하더라도 그거를 무료로 이렇게 아무 증거가 없이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았습니다라는 영수증을 반드시 도네이션 하는 곳에서 보내줘요. 그러면 그 도네이션을 세무신고를 할 때 하면 일정 부분 세금에서 많이 감해주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문화적인 측면,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를 빼먹었는데 캘거리와 에드먼튼은 이제 캘거리는 고도가 높아요. 그래서 치눅이라는 바람이 있고서 기압도 낮고 그런데 이제 에드먼튼은 얼티튜드가 낮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치눅이라는 현상, 그런 현상은 에드먼튼에는 없는데 캘거리에는 링로드라 그래서 그 서울로 얘기하면 순환도로, 도시 순환도로, 그게 이제 캘거리에 링로드가 하나가 생겼어요. 완성이 됐고, 에드먼튼에는 그 링로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그 옐로우헤드 화이트머드가 연결된 링로드가 하나 있고, 그 바깥에 앤소니 현다이라는 링로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링로드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캘거리는 또 언덕이 있어가지고 교통체증이 많은데 에드먼튼은 교통체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16년, 17년 전에 에드먼튼에 있어 왔었을 때 그때 링로드를 했는데 그 링로드를 엄청나게 크게 뚫었어요. 그래서 야, 저 크게 뚫는 저 로드가 차들이 많이 다니겠나? 그랬는데 요즘 보니까 그 링로드에 그 앤소니 현다이에 차가 엄청나게 많이 다녀요. 물론 안에 그 이너 링로드도 많이 다니는데 그 얘기를 보면 외지에서 에드먼튼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캘거리나 에드먼튼을 보면 2050년인가에 보면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마이너리티,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그 백인이 아닌 이민자들이 한 절반쯤 될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에드먼튼 내에는 이미 그런 그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와 있어요. 뭐 아시안이라든지 아랍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싫어가지고 백인들이 이제 한국으로 얘기하면 분당 같은 도시를 만들어서 나가서 백인이 사는 그런 타운이 따로 있는데 그런 타운이 에드먼튼에는 3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세인트 알버타라는 게 있고 쇼드팍이라는 곳이 있고 스프루스 그루브라는 곳이 있고 여기는 가보면 아직 거의 그 백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쇼드팍을 보면 제가 이민 올 당시에는 제가 이제 슈퍼마켓을 가거나 뭐 코스코를 가면은 99% 백인이었어요. 저희 빼고. 그랬는데 요즘은 유색인종들이 꽤 많아졌어요. 절반은 아니더라도 심심치 않게 이제 볼 수 있어요. 특히 그 월마트라든지 슈퍼스타에 가면은 거기가 좀 싸니까 많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쪽 알버타, 에드먼튼이나 캘거리도 이민자가 직접 들어오는 이민자도 많고 토론토에서 오는 이민자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밴쿠버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리얼타들이 얘기하는 건 캘거리를 얘기하던데 에드먼튼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캘거리에 22년 전에 캘거리 살 때는 한 10,000명이 채 안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캘거리가 16,000명이 됐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에드먼튼은 이제 12,000명. 그러니까 한인들한테는 많이 안 알려져 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많이 안 알려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민 오시려고 하면 캘거리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캘거리에서 살다가 에드먼튼으로 온 한국인도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보면 저는 회사 때문에 옮겨왔는데 어떤 뭐 다른 목적으로 캘거리에서 에드먼튼으로 온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는 게 지금의 실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류 사회 전반에 대해서 특히 그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음에는 주류 사회에서 사는 그 주거가 어떠한지 제가 이제 동네를 촬영을 했는데 그 촬영한 것을 다음 주에 올리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이제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중산층, 주류 사회 사람들은 어떤 주거 문화를 갖고 있구나. 보통 땅이 400평에서 600평 된다고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중산층, 중상층, 그 다음에 상류층으로 가면은 10,000평 막 이렇다고 그랬잖아요. 집안에 헬기도 있고. 그래서 그 주택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